세상에서 가장 슬픈 재회, 그날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판사로 성공한 남자, 그리고 그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엇갈린 진심이 밝혀지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 어떤 드라마보다 진한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날 경북 안동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한여름이 다 지고 늦가을 바람이 문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 방 안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주름진 손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던 노인의 숨소리만이 겨우 살아있었다. 한 장의 편지,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달아빠진 연탄 냄새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여인의 존재를 이미 오래전에 잊었고, 누군가는 단 한 번도 이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단 하루, 단 몇 시간이면 모든 걸 뒤흔들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 서초동 한복판, 법원 청사에선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들이 오갔다. 그 틈을 뚫고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지금 당장 와야 해.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몰라. 한 사람의 죽음이 무려 20년의 단절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경북 안동의 오래된 주택가 한켠, 비좁고 낡은 단칸방. 벽지는 세월에 찢기고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문은 오래전부터 닫히지 않았고 바람이 불면 벽이 함께 흔들렸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정숙 씨는 올해로 78. 젊은 시절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다. 여자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친척들과의 연도 끊긴 지 오래였다.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새벽마다 마을을 돌며 신문을 배달했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로 하루를 마감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민재 씨를 학교에 보냈다. 책 한 권 사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고 학부모 총회에선 늘 가장 구석에 앉아 숨을 죽였다. 그런데도 정숙 씨는 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절할 뻔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온 고단한 삶이 보상받는 듯 느껴졌다. 민재 씨는 그렇게 서울로 떠났고 이후 몇 번의 방학 동안 얼굴을 비추긴 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방문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번호마저 바뀌어 있었다. 서울 서초동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엔 고요하고 단정한 삶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재 씨는 45,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법복을 입은 날 사진 기자들의 셔터 소리에 잠시 미소를 지었고 그 장면은 몇몇 잡지에까지 실렸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는 늘 성공한 케이스였다. 결혼도 했다. 같은 법조인인 배우자와 아이 하나를 두고 단정한 가족 사진을 찍어 액자에 걸었다. 그 사진 속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윤호 씨는 민재 씨보다 1살 많은 같은 고향 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동네 사람들의 사소한 일도 잘 기억하고 챙기는 편이었고 법조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인맥을 소중히 여겼다. 민재 씨와는 종종 연락을 했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민재 씨는 화제를 돌렸다. 어릴 적엔 그냥 평범했지. 그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를 덮곤 했다. 윤호 씨는 그 말이 늘 걸렸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 애써 무표정한 얼굴.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고향 안동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왔다가 맞은편 한 켠에서 마주한 노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윤호 씨는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국화꽃 향기가 진동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3355줄을 서 있었고 그 틈에서 윤호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의 조급함, 그것은 단순한 예의나 의무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전 빈소에 들어선 순간 그를 맞이한 영정 사진 속 얼굴. 윤호 씨는 한눈에 알아봤다. 서울의 판사 민재 씨가 어릴 적 자랑처럼 말하던 엄마의 얼굴. 그 얼굴이 영정 사진 속에서 빛발에 있었다. 주름진 눈가와 고된 세월이 새겨진 미소. 그 미소는 다정했고 한없이 쓸쓸했다. 이 장례가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는 것을 윤호 씨는 직감했다. 망설일 틈도 없이 그는 민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받은 짧은 목소리. 어머니 장례야. 지금 당장 와야 해. 하지만 수화기 넘어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긴 침묵, 이어지는 짧은 한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끊긴 전화. 그 뒤 며칠간 윤호 씨는 단지 몇 명의 조문객만을 더 보았다. 낯선 얼굴들이 아니었다. 같은 동네에서 폐지를 함께 줍던 노인들, 근처 문구점 주인, 동네 약사, 그리고 소년 가장 시절 도움을 받았던 사회복지사. 그 누구도 고인은 판사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심지어 관을 들어 장지까지 옮기는 사람조차 마땅치 않았다. 정숙 씨는 생전에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심장 질환을 오래 앓았지만 진료 한 번 받지 못했다. 폐지를 줍다 넘어졌을 때도 구급차 대신 혼자 이마에 연고를 바르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의 자랑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윤호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다급하게, 절박하게. 민재야, 내 어머니야. 더 늦으면 후회하게 돼.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건 아무런 반응 없는 무음의 시간뿐이었다. 서울 서초동 고층 아파트. 민재 씨는 창밖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도심의 건물들은 질서 있게 줄지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진행할 재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방금 들은 전화 속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그 단어는 오래전에 마음에서 지운 낱말이었다. 지웠다고 믿었다. 아니, 애써 밀어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짐을 싸던 날 안동 단칸방 앞에서 정숙 씨가 말없이 건넸던 작은 도시락이 떠올랐다. 다 식은 김밥과 손수 싸준 부추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방학 때마다 핑계를 댔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었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단절이었다. 출세라는 이유 아래 그 존재를 지웠다. 부끄러웠다. 그 환경이, 그 모습이, 그 냄새까지도. 법조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끔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늘 아버지 쪽 집안만 언급했다. 어머니란 단어는
입술 위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오늘 그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윤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모습을 보였더라면, 단 한 줄이라도 편지를 썼더라면, 아니, 단 한 통의 전화라도 했다면. 가슴 한켠이 쓰라렸다. 성공을 위해 모른 채 했던 얼굴, 출세와 체면 뒤에 숨겨놓았던 과거. 그 과거가 지금 영정 사진으로 돌아왔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늦은 오후였다. 하늘은 흐려 있었고 비라도 올 듯한 공기가 장례식장 내부를 눅눅하게 만들고 있었다. 조물록 앞에 선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구 한쪽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의금 봉투와 빈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빈소 안은 조용했다. 윤호 씨는 한 걸음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편지 봉투 하나. 그 순간 민재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 줄기 기억이 찢겨진 듯 흐릿하게 떠올랐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던 얼굴. 중학생 시절 도시락을 들고 버스를 쫓아오던 모습. 밤늦게 돌아와도 마루에 앉아 기다리던 그림자. 그 모든 기억이 이 작은 사진 속 얼굴로 되돌아왔다. 빈소 안은 적막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곳만은 멈춘 듯했다. 민재 씨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앞의 사진은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죄책감이었다.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윤호 씨가 조용히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흰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조심스레 펼친 속지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정숙 씨의 유서였다. 민재야, 너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언제였더라. 내가 내 전화번호를 바꿨을 때였나? 내가 나 몰래 결혼식을 올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나? 아니면 내가 나를 잊은 듯이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말해줄 때였나?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너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먼 발치에서만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단 한 번도 널 탓하지 않았단다. 글자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찢어져 테이프로 붙인 오래된 흑백 사진. 민재 씨가 7살 되던 해 유치원 앞에서 찍힌 모습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고 그 뒤에서 정숙 씨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벽처럼 쌓아두었던 방어와 체면,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질. 그 모든 것이 사진 한 장, 종이 한 장 앞에서 부서졌다. 윤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진,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가슴에 품고 계셨대. 찢어진 걸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셨더라. 민재 씨는 유서를 다시 접지도 못한 채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이름 하나 부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 한 번의 사과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시간. 밖에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빈소 안의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다. 창밖을 가르는 물방울처럼 민재 씨의 눈가에서도 물기가 흘렀다.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그 숨결조차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자란 말이 떠올랐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전해질 수 없었다. 장례식장 한 구석, 조문객 하나 없이 고요한 빈소를 다시 바라본 민재 씨의 눈동자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말라붙고 대신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지난 수십 년간 묵인해온 죄책감이었다. 마치 피를 먹은 천처럼 번져가는 후회. 그 후회는 시시각각 조여들며 숨통을 끊어놓았다. 마침내 장례 지도사가 정숙 씨의 관을 닫을 시간이라 알렸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민재 씨는 관 앞으로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더니 손끝으로 관의 나무결을 쓸었다. 그 손짓은 어쩌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루만짐이었고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마지막 자식의 예의였다. 괜찮겠어? 윤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와 닿았다.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난 이미 다 저질렀잖아. 속으로 웅얼거리는 그 말은 목구멍을 긁고 내려가 가슴을 쥐어찔렀다. 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재 씨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장례 지도사의 뒤를 따라 나서며 민재 씨는 하염없이 관만 바라봤다. 그 안엔 자신이 외면한 모든 시간이 누워 있었다. 자신이 져야 했던 책임, 품어야 했던 사랑, 지켜야 했던 존재. 장지에 도착한 후 묘자리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민재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주변엔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다. 이건 스스로 짊어진 무게,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짐이었다. 삽이 흙을 퍼올리는 소리가 정적을 뚫고 울릴 때 민재 씨는 손을 뻗어 흙 한 줌을 들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흙의 감촉은 오히려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음의 실감이었다. 그 순간 묘비 옆에 살짝 기댄 우편 봉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에 담긴 찢어진 사진. 민재 씨는 다시 꺼내어 두 손으로 조심스레 펴보았다. 사진 위로 떨어진 흙먼지를 털어내자 어린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정숙 씨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다. 그 미소는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단 하나 사랑만이 담긴 눈빛이었다. 민재 씨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무릎을 꿇었다. 긴 정적 끝에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리만 깊이, 아주 깊이 숙여졌다. 오롯이 혼자였던 정숙 씨의 생을 마침내 품는 마지막 절이었다. 검은 양복의 주름은 무릎을 꿇으며 깊게 접혔고 이마는 차가운 흙바닥을 향해 낮게 닿아 있었다. 묘지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재 씨는 더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등은 굽고 손은 떨렸으며 심장은 가느다란 비명처럼 쿵쾅거렸다. 입을 꾹 다물었지만 안에서 올라오는 울음은 저항할 틈도 없이 가슴을 헤집고 올라왔다. 바스러질 듯 조용한 숨결 사이로 기억들이 몰려왔다. 낮은 연탄불에 손을 녹이던 소년의 겨울, 두꺼운 외투 하나 없이 학교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여인의 모습, 비 오는 날 찢어진 우산을 쓰고 뒷골목을 뛰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이 자리와 나란히 놓였다. 오롯이 자신을 위해 흘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자신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민재 씨의 손가락은 흙바닥을 움켜쥐며 웅크려졌다. 지늘기 손톱 밑을 파고들었고 흙먼지 속에서 작은 벌레 하나가 기어나왔다. 그 사소한 움직임조차 살아있음을 더 절절하게 깨닫게 했다. 하지만 그 살아있음 앞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가슴을 가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해왔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숨이 가빠졌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북받쳐 올라왔다. 속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 울음은 차마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너무 늦어버린 사람만이 아는 종류의 통곡이었다. 아무도 그 울음에 응답할 수 없었고 응답할 사람도 이제는 없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성공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걸. 출세는 부모의 고단함을 지우지 않는다는 걸. 사람이란 존재는 가장 가까운 이의 진심을 외면하는 순간 가장 멀어지는 존재라는 걸. 그 사실을 너무도 늦게 알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무릎 꿇은 채로 민재 씨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동자에 담긴 말은 너무나 선명했다. 엄마. 그 한마디로는 부족했다. 너무 많은 말이 쌓여 있었고 그 모든 말은 이제 전해질 수 없게 되었다. 저녁 무렵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되고 조용해진 묘지에 홀로 남겨진 민재 씨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시간임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루가 흘렀을 뿐인데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깊게 마주하지 않았던 내면과 직면한 그는 평생 감춰온 죄와 외면의 껍질을 벗겨낸 상태로 무너져 있었다. 묘비 앞에 다시 조심스레 사진을 꺼내 세워두고 조그만 손편지를 꺼내 묘석 옆 흙에 묻었다. 무언가 되돌릴 수 없다면 남은 인생에서라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이제라도 진심을 말하고 싶었고, 이제라도 어머니의 삶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뒤 정숙 씨의 생전 살던 집을 찾아 안동을 찾았다. 단칸방은 그대로였다. 창문은 여전히 덜컥거렸고 전등은 희미한 빛을 뿜고 있었다. 방 안에는 자그마한 선풍기, 빛바랜 담요, 그리고 벽 한쪽에 붙어 있는 민재 씨의 대학 합격증 사본이 남아 있었다. 액자도 없이 그냥 테이프로 덧댄 채 덜렁 붙어 있었다. 그 아래 작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판사 됐다. 잘 컸다. 이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왜 민재 씨는 한 번도 이 방을 찾지 않았을까? 왜 단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손편지도 건네지 못했을까? 한쪽 벽장 문을 열자 정갈하게 개어둔 손수건들이 나왔다. 민재 씨의 이름이 수놓아진 옛 유치원 앞치마도 있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정숙 씨는 끝내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살았다. 창밖을 내다본 민재 씨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방 한가운데 조용히 앉았다. 시간이 지난 뒤 그는 안동시청을 찾았다. 정숙 씨의 이름으로 소박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문의를 했다. 그 재단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가난한 가정의 홀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정숙이라는 이름은 어느 대단한 위협도 유명세도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전부였고 그 전부는 다시 누군가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 그날 밤 민재 씨는 재단 명의의 첫 번째 장학금 안내서를 작성하며 편지 한 장을 남겼다. 그 글은 조용히 정숙 씨의 묘소 앞에 받쳐졌다. 당신이 내 어머니였음을 이제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뒤 민재 씨는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간 서울을 떠나 안동의 허름한 단칸방에 머물렀고 낮에는 마을 어귀를 거닐고 밤에는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조심스레 누웠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는 마치 처음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작게나마 지역 신문에 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민재 씨는 단 한마디만 남긴 채 응하지 않았다.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자신의 삶을 이끈 기둥이 누구였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멀리했던 시간은 지금 그의 양 어깨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법정에서 무수한 죄와 불의 앞에 냉철하게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자신이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외면에는 단 한 번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 이제 그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마다 안동을 찾아 작은 꽃다발을 묘 앞에 놓는다. 그리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혼잣말을 건넨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정숙 씨의 장례가 있던 날 윤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켜보았다. 그는 따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민재 씨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면 조용히 기다렸다. 재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한 힘을 발휘했다. 몇몇 학생이 정숙 장학금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고 그중 몇 명은 편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편지들은 민재 씨의 서재 안서랍에 조용히 쌓여갔다. 그리고 그 편지들 사이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 테이프로 붙여진 7살 민재 씨가 웃고 있는 사진.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는 정숙 씨의 모습. 그 사진은 이제 민재 씨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전부를 내어주면서도 끝내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아픈 후회는 바로 그 사랑을 살아있을 때 알아보지 못한 채 시간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그는 다시 판사석에 앉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었다. 어쩌면 정숙 씨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에게 삶의 마지막 교훈을 남겨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는지도 모른다. 늦가을의 안동 하늘 아래 정숙 씨의 묘비 앞엔 작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렇게 물든 들판 너머로 부는 바람이 조용히 풀잎을 흔들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재 씨는 묵묵히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 표정에는 고통도 눈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깊고 잔잔한 슬픔 위에 내려앉은 조용한 해후의 평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도망쳐왔다.
어머니의 삶으로부터, 그 사랑의 무게로부터,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이름을 되찾았고 얼굴을 마주했으며 무릎을 꿇고 고백했으며 결국 사랑을 다시 껴안았다. 그날 이후 민재 씨는 달라졌다. 수많은 판결문 사이에서도 그는 더는 사람을 숫자나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가 타인의 아픔에 반응하는 울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건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만 했던 사람이 품게 되는 성찰이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어머니의 기일. 그는 빠짐없이 묘지 앞에 편지 한 장을 남긴다. 내용은 언제나 다르지만 끝 문장은 같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백이자 한 어머니의 삶에 바치는 가장 늦은 헌사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진심의 초상이다. 때로는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사진, 혹은 한 줄의 손글씨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정숙 씨는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갔고 민재 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만난 곳은 눈물과 용서가 스며든 바로 이 작은 묘소 앞이었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 살아있고 가장 큰 용서는 죽음 너머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워 미루고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볼 용기가 생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깊은 이야기 다음에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